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관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면서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곧바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중국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34% 상호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어겼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총 104% 관세 폭탄을 맞게 돼 트럼프 취임 전보다 수출 가격이 2배가 뛰게 됩니다.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트럼프는 SNS에 앞으로 중국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진핑 주석과 담판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나라에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건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EU의 부가세도 내릴 것을 요구하자 EU가 일축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We stand ready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ndeed, we have offered zero for zero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with many other trading partners.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EU의 비관세 장벽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EU의 19%의 부가가치세를 내리고 농식품 분야 규제를 철폐해 미국산 돼지고기와 옥수수,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EU 측은 부가세가 회원국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EU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우선이지만 결렬될 경우에도 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We have to stay united. If you try to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this will not be successful.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선 보복관세 품목을 확정해 회원국들에 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관세율은 25%이며 버번 위스키를 비롯해 와인과 유제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가 회원국 표결을 거쳐 예정대로 15일부터 1단계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과 3위인 EU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인교 통상기업소 본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 25%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갑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 무역 대표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의 피해 등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내외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집계한 잠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낮아진 5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2024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100조 원에 육박하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상황이 4년째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2023년 1,127조 원에 육박해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국가 채무 비율은 46.9%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국제수지 결과를 발표합니다. 1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29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1년 전보다 10%가량 감소했는데 2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거리가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선거 준비와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17개 시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관리 세부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 사이에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초단기 대선 레이스, 먼저 주요 일정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58일간의 대선 레이스도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적어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따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이후 각 후보들은 선거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중도층 표심을 두고 양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정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 등 변수도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론 차기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흐를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속전속결을 중심으로 뒀던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와는 달리 흥행을 최우선으로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국민의힘 기본 구상인데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적잖게 나오는 비호감도의 해소가 과제로 꼽힙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선 투개표 전 과정에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미 대선을 향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각 당의 본격 경선전을 앞두고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서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론에 본격적인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투표 날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며 우원식 의장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는데 개헌에 키를 쥐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정희룡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헌법기관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데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입법과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 권한도 조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투표 날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 결정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굵직한 개헌은 불필요한 논쟁만 심화시킬 뿐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대선 날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개헌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 이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화두를 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대선 날 개헌 투표엔 합의했다며 사전투표 때도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 분산 문제를 놓고 선 집권 후 개헌 입장을 천명한 만큼 당장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엔 정치권이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오는 10일 나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변론을 연 이후 23일 만입니다. 본건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박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정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무위원 기준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재판관 8인 체제 선고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칩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형사재판을 이유로 절차가 중지된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부가 재정비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저는 유치원생이 어린이집 학생 이렇게 겁박하는 수준으로 들리던데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격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30%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4월 9일부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걸 보고 좀 기다린다던가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사실 네가 치면 나는 더 세게 때린다는 말씀하신 유치원생 같은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시장에서 키웠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를 포함한다면 관세율이 104%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미국에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약에 판다 그럴 때 관세가 100만 원이 넘게 붙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200만 원 이상으로 당장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국이 강경한 입장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것이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사실 많은 그 글로벌 IB들이 그 어떤 불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심심찮게 불황은 당연히 온다라는 네.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4월 9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을 기대를 했던 건데 예. 사실 중국하고는 아마도 거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예, 보여준 예.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는 게 이유가 우리가 뭐 협상을 하고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반격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예. 것들이 나오는 게 일단 이렇게 굉장히 세게 관세를 던졌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내려갈 준비는 되어 있으니 니네들이 예, 뭐 예. 협상 카드를 내놓으라는 식의 접근이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우는 어떤 뭐 관세를 낮추거나 우리가 대신에 이런 무역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대응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도 보복 관세 할 거야라고 예. 나오면서 이게 단기간 내에 특히 미국과 중국 경우는 단기간 내에 어떤 해법을 찾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예. 중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의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규모를 보면은 6,600억 달러였던 게 5,800억 달러로 한 1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아, 예, 예. 지금 사실 1차 때보다도 수출 타격이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위안화 절상 카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사실은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상될 경우에는 예전에 자본이 유출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위안화를 통해서 어떤 그 환율을 통해서 어떤 관세의 위협을 피해 나간다는 것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보다 수출 타격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GDP 성장률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예를 예. 들어서 이코노미스트지와 관련된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서는 약 0.5에서 2.5% 정도 중국 GDP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 예.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골드만삭스로 보이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미 2025년도에 2.4%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되고요. 이게 관세 충격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양자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트럼프 일기 이후로 중국이 아세안이나 다른 국가로의 무역을 늘렸는데 예. 이런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공급망,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럴 경우에는 GDP 성장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그 가뜩이나 2024년에 예. 청년 실업률이 12%로 네네.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또 내수에도 위기가 오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도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청년 고용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공식 지표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미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공황급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해지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뭐 유가가 일단 하락할 거다. 근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뭐 드릴로 미국 땅에 있는 뭐 석유를 더 많이 캘 거다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경기 침체 우려로 사실 유가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갔죠. 뭐 달걀 가격도 뭐 떨어졌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 금리도 뭐 연준의 기준 이자율은 안 내려왔지만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간 거는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 내 생산 투자가 유치될 것이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장 수입품에 대해서 세수가 올라가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관세가 물가 상승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경제학의 기본 기제인 반면에요. 이게 중간재나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도 그 원가가 올라가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까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세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 유가 원자재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상쇄시킬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돼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거다. 뭐 현대자동차도 들어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빵도 아니니까요.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디트로이트에 이미 놀고 있는 공장에서 다시 가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적어도 18개월 정도는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소비자들이 위축을 이제 지갑을 닫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소비하고 투자, 특히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소비랑 투자가 줄어든다면 어떤 재정 뭐로 관세로 인한 수입을 늘어서 재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떤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강도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가총액 1경 원이 증발을 했어요. 간밤에는 엄청나게 요동을 쳤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사실 중간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90일간 뭐 관세를 멈출 것이다라는 일종의 가짜 뉴스가 됐는데 사실 완전히 가짜 뉴스는 아니었던 게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펀드 해치 펀드 매니저고요. 트럼프의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요. 그분이 뭐 시장에서 당연히 피해를 봤을 거고요. 근데 그 했던 얘기가 이게 지금 경제 핵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90일 정도 유예를 해도 자기는 전혀 놀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빌 에크만이 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게 실제로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들면서 한때 다우가 약 8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데 다시 414포인트 하락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은 뭐 S&P 500은 약 1.3% 하락했고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는 두 거래일 동안에 이제 10% 하락하면서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의 진입 가능성이 이제 높였다라는 것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잠깐 상승했지만 하락을 했고 나스닥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지난 두 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한 15.9% 하락했는데 애플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디자인은 하지만 생산은 뭐 중국 등 다른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으로 애플과 같은 제품은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아래 주가가 유난히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주가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어떻게 보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대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세였고요. 아시아 증시도 준비를 했는데 아시아권 전부 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제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는 모습들 연출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이런 무역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에도 굉장한 충격들이 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탄핵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뭐 환율이라든가 어떤 경제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요. 근데 뭐 탄핵과는 별개로 어떤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을 던진 거죠. 사실 예. 그 전에 사람들이 4월 2일 날 도대체 어떤 정도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예측이 많았는데 그 예측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은 GDP의 약 4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과의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3분의 1 이상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도 봐도 될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이 그동안 어떤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베트남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하고 베트남이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에는 46%였던가요? 근데 46%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트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트남을 통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베트남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단순히 대미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망이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위험에 직면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나라에만 부과되는 관세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군요. 베트남 공장은 저도 사실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베트남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0원 막 이렇게 올랐던가요?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은 이거 역시도 국내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환율에 유난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미국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미국 경제가 나홀로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였던 것에 반해서 이게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사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옌이나 달러로 돈이 쏠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번 경우에는 달러보다도 옌에 더 많이 쏠리면서 그 달러하고 옌의 환율 측면에서 옌이 강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가 약세로 치솟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회귀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주권은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을 이제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환율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그 원과 엔 사이의 환율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우리나라 경제 전반 굉장히 시름이 커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 경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백봉산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월 대전 도심에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한 10대들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백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산을 금지한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 산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기 성남시 금광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1층 컴퓨터 수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위층에 사는 주민 여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리점 컴퓨터에서 불이 난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중앙선도 마구 침범하며 앞차를 추월합니다. 지난 1월 30일 밤 대전역 근처 도심에서 20여 분간 이어진 광란의 도주국입니다.
운전자는 16살 A군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친척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A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다른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수십 개가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한 달 전에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한 학생 이름으로 음란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울산 지역 한 대학교의 학생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신체 부위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40여 개입니다.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직접 찍은 것들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해달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 대화방은 학부 신입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당시 280여 명이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대학 측은 경위 조사에 나섰고 한 달 전 노트북을 잃어버린 학생 이름으로 음란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하고 한 달 전쯤에 그리고 난 뒤 이게 본인이 이제 자는 사이에 이게 갑자기 그 단톡방에 이제 본인 이름으로 올라가신 거라서 학생은 경찰에 그거를 신고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이 노트북 분실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수사를 진행해야죠. 저희가 사건 접수해서 그 음란물 유포된 거 하고 그걸 좀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음란물 게시 이후 대화방은 해당 학부 학생회가 나서 폐쇄한 상황. 학생회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유포자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달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남 하동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김종근 산림청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산림청 대변인 김종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산불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주말에 비가 왔습니다만 현재 전국이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국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전남 무안, 경기 남양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중에서 경남 하동을 제외한 5건의 산불은 주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밤새 진화작전 하셨겠어요? 네, 어제 하동 산불이 밤새 펼쳐졌는데요. 네. 그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 진화율은 93%입니다. 밤새 밤에는 원래 바람이 잦아드는데 어제는 밤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편백 자연향긴과 인근 마을에 시설 피해가 없도록 밤새 진화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공중 진화대 등 이런 산불 진화대, 그다음에 소방대, 진화 인력 667명과 진화 장비 72대를 투입해서 산불 확산을 저지하였습니다. 네, 주불은 잡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아직 잔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진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약간 화선이 있어서 주불을 진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먼저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기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화선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현재 7시부터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 경산남도, 하동군,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헬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진화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체계적으로 진화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바람 상황을 보면 헬기가 투입되는데 별로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 헬기가 지금 이미 떠서 진화를 작업을 하고 있어서 헬기 네. 진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동 산불도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초기 작업 중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지금 이렇게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데 부닥치게 되면 이게 불티가 발생돼서 지금 산불이 나는데요. 이렇게 산불이 발생되는 것도 다 매우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한다든지 별도의 예방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산불 피해지 조사는 시작됐습니까? 네, 지금 경상북도 의성이라든지 5개 시군하고 산청하고 그 하동의 산불에 대한 피해 조사를 산림 피해 조사를 시작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농경지라든지 주택 등의 피해도 있어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지 복구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산림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런 복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산림 소유자, 보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 그 산불 피해지의 경제성이라든지 생태성, 경관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서 복원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 복원 방향에 따라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게 됩니다. 네, 복원 방향이라고 하면 복원 방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복구 방법에 조림 복원, 생태 복원, 자연 복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그 조림 복원은 그 불에 탄 나무를 어쩔 수 없이 벨 수밖에 없는 곳에 그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것이 조림 복원이고요. 자연 복원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잘 복원되도록 유도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태 복원은 산불 발생 전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그 지역의 자생식물 등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방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원 방향을 결정할 때는 네. 산림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울진 삼척 산불의 경우에도 전체 피해 면적 중에 조림 복원은 약 50%만 하고 나머지는 약 그 생태 복원이라든지 자연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앞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불렸던 그 영남 지역 산불, 지금 상황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네. 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 긴급 진단팀을 보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그 저희하고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확하게 피해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이 이제 피해를 조사한 다음에 지금 6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장마 전에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좀 응급 복구를 해야 될 때를 빨리 선정을 해서 요거를 응급 복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방댐 등의 설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개인 차원,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산사태에 대해서는 그 나무가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물이 나오지 않던 곳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흙이 흘러내리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산사태 우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전조 증상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영농 부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태우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예초기에 작은 불티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근 산림청 대변인이셨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요즘 참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따뜻한 날씨에 봄 기운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아침이지만 공기가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정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대부분 만개를 한 상황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이번 주 벚꽃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또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하동에서 또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산불 위험이 큰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남은 오늘도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이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가 돌풍급의 바람이 함께 불겠습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산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전 중 하늘이 차차 개면서 오늘 전국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온의 강풍이 겹치면서 화재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요. 영남 곳곳과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7도, 대구 1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벚꽃은 일찍 떨어질 수 있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서 모레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영남 지역은 내일 저녁이 되어서야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스모그와 황사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부터는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그 밖의 서쪽 지방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8일 오전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